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26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이희진의 역사 읽기 상편과 하편으로 꾸리고 있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지는 하편입니다. 김상태 선생이 쓰고 책보세가 펴낸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이희진의 역사 읽기 이희진 선생을 곧 모시고 바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이틀 연속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또 부족할 테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어제 이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이라는 이 강렬한 제목의 책을 일단 이 내용 자체를 다뤄주셨어요. 김상태 선생이 쓰신 책에. 예, 우리가 흔히 진보 개혁적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학자들, 학계, 어떤 진영, 어떤 무리 뭐 싸잡아서 다 비난을 했습니다. 비판의 도마에 올렸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죠. 조금 과격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에 귀 기울여 봐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역사학계가 과연 검증의 장치가 있는 곳인가? 예, 이 구조적인 요 문제를 한번 또 짚어주시기 위해서죠. 예, 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편에서 해주실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상태 씨가 쓴 책에 요 책의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엉터리 사학자 가짜 고대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이 비판계에서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요즘 불황에 시달리는 출판계에서는 핫한 책입니다. 예. 몇만 부 정도씩 나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건 역사학계에서도 좀 돌아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봐요. 과격하게 욕했다고 볼 게 아니라 왜 그 과격하게 욕을 한 책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상태 씨는 전작에서부터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거든요. 검증이라는 거 원래 전문가들 몫이 아니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검증을 했다면 자기가 나설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은 아무리 봐도 비전문가인 자기가 봐도 이거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성사학계는 철저하게 이 전문가라는 벽을 내세워서 비판을 막는 데만 열중을 했지 과연 납득할 만한 근거와 논리를 내세운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불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그냥 밖에 있는 제야사학자의 열등감 때문에 나온 소리라고 하기에는 사실 내부에 있는 사람 입장에 봐서도 적어도 그 얘기는 네. 일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 얘기를 동업자들이 들으면 제가 이제 동업자들이 예.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욕을 하건 말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학자들은 점잖기 때문에 네. 지성인들이 과연 정치판에 몰입해 들 만큼 그렇게 최소한의 검증도 안 하리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뭐 양심선언 비슷하게 됩니다만 내부에서 겪어본 결과로는 정치판에 몰입애들이 차라리 점잖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포츠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편파 판정 많고 얼마 전에 그 소치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뭐 피겨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뭐 아예 대회 전부터 결과 나오기 전부터 소문이 돌더라고요. 뭐 금메달 못 딴다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심판들이 조금만 장난을 치면은 금메달의 주인공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그런 판정도 점잖다고 생각할 정도인 게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단순히 드러난 과격함만 볼 수가 있죠. 음. 좀 심하게 말해 드러난 과격함만 가지고 비판을 한다면 무슨 소리도 할 수 있냐면은 그런 논리로 한다면 안중근 의사도 테러리스트죠. 남의 나라 요원을 포지에서 보는 데서 암살했으니까 그것만 딱 떼서 생각하면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중국에서까지 그걸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겠어요? 행위 자체야 테러일 수 있죠. 근데 그 테러를 왜 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말짱한 남의 나라 집어삼키고 식민 통치하고 그 나라 사람들 2등 시민으로 강등시켜가지고 뭐 심하게 말하면 뭐 착취를 해가고 이런 구조에 대한 항의 표시가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 치사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절차를 거쳐서 점잖은 방법으로 되느냐 이거죠. 그게 안 되게 만들어 놓고서 하다 가지고 과격한 그 방법으로 항의를 하면 그것만 딱 따라내 가지고 과격하니까 이후 여하 막론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힘없는 사람들은 아예 항의도 하지 말고 쥐 죽어서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문제는 정말 학계가 그렇게 이 최소한의 비판도 용납을 하지 않고 검증도 안 되는 자리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남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겪은 걸 봐도 좀 심합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 같은 데서 말입니다. 이게 이 교수가 된 사람들하고 이게 소위 심사를 받는 사람들의 뭐 소위 요즘은 가불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라는 거는 그 사람의 연구자로서의 처음 자격증을 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말짱한 논문을 가지고 표절을 했다고 몰아갑니다. 그 논문은 표절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4개로 쪼개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당사자가 사회를 보거나 토론을 했거나 했는데 그거를 4년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매년 한 편씩. 그런데 만약에 표절을 했으면 그 당사자가 가만히 있었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발표한 걸 뻔히 아는 자리에서 이거 누구 거 표절했다 하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실제로 표절했느냐 아니냐는 관심 없어요. 국립대학 교수거든요. 그 표절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사실 논문을 조금이라도 훑어라도 보고 왔으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합니다. 이 출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배경까지도 자기가 4년 동안 보면서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왜 그거를 용납을 하겠어요. 아무리 자기들 후배지만 국립대학 교수라 이거예요. 국립대학 교수가 표절한 걸 하지도 않은 걸 표절했다고 몰았다가 밝혀지면 그 사람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립대학 교수를 민망하게 만드는 심사받는 놈 죽여버리는 게 무난하다. 이런 식의 발상으로 심사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그 지도교수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거를 막느라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그리고 심사받는 당사자는 그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해야 되는, 말하려고 그러면 건방지게 심사받는 데서 입 놀린다고 뭐라 버리면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심사받는 데서 건방지게 입 놀린다고 뭐라고 다그치고 그러는 사례 또 실제 있나요? 종종? 제가 직접 당한 거라. 그건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입 놀리려면 바로. 선생님 너무 많이 엉뚱한 말씀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말 자체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농담이었습니다. 이거는 예. 표절이냐 아니냐는 그 당사자 앞에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뭐 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처음 발표할 때부터 내가 표절한 대상자가 사회를 봤는데, 근데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논문의 내용이 뭐든지 그건 자기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너를 죽이고 싶고 그동안 건방지게 봤고 너를 나쁘게 봤으니까 내 말 한마디에 죽어줘야 되겠다. 이 논리가 눈앞에서 펼쳐져요. 그러면은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가불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펼쳐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검증이라는 절차가 과연 살아있느냐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그래서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 같은
다소 거칠고 이 과격한 비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해가 돼요. 검증을 시도하는 목소리 자체가 묻혀버릴 공산이 큰 예. 학계의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는 아주 사소한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예. 이런 심사 구조가 그냥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는 데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학위 받고 나오면 자유로운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학위를 받고 나온 연구자들이 그냥 학위 있다고 해가지고 뭐 요즘에 풀리는 거 있습니까? 그럼 자기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글도 싣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도 심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술지에 네. 글을 싣는 거 게재하는 거 자체. 그 투고할 과정에서요. 때도 예. 심사가 걸리죠. 그러니까 특히 요건 이제 교육부가 우리나라 관료 조직이 어떻게 보면 이 정책 자체가 결정적으로 기득권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정책으로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야 자기들이 통제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2명 내지 3명이 심사를 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논문 잘 썼으면 심사를 제대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심사를 하는 사람은 2명, 3명이에요. 근데 그 2명, 3명이 과연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느냐면은 왜 사실 학회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좀 힘든 일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잡스러운 잡무도 다 처리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학회 운영을 할 때 악착같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 이해를 못하죠. 배경을 모르면. 왜 그러냐면은 학회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연구자의 생존 문제가 걸린 업적을 쌓는다는 건 연구자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생존 문제가 걸려버리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넓은 판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 성향은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사실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느냐 마느냐, 특히 이게 등재지 등재 후보지라는 걸 만들면서부터 이게 더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등재지에 실려야 점수가 나오는 거고 거기 실리지 않으면 빵점 처리됩니다. 어디 취직될 때. 그러니까 이건 결정적으로 계속 빵점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빵점 처리가 되는 글을 싣거나 게재를 못하면 그 사람은 연구자로서 매장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사는 어떻게 되느냐. 학회 주최하는 측에서 심사위원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죠. 네. 그건 빤히 아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은 그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무조건 게재 불가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보냅니다. 살리고 싶은 사람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논문을 통과시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살리고 싶은 논문은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전 아무리 악평을 하더라도 탈락 등급은 안 줘요. 성향을 아니까.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탈락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평소에 이미지만 보고서 저놈은 할 말을 다 하는 놈이니까 자를 것이다 하고 보내가지고 제가 합격 점수 보내가지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연락이 옵니다. 이거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붙이면 어떡하냐고. 잘라달라고. 저도 심사를 해보니까 그건 알아요. 그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도 있으세요? 2번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합니다. 장본인도 동의를 하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면 잘라서 점수 수정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럼 그 안 좋은 행위에 가담하신 아니, 양심 고백이군요. 그러니까 양심선언인데 그건 안 좋은 거라기보다 장본인의 동의 여부를 저는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합니다. 장본인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어감이니까 그 당사자. 네, 그 논문을 낸 당사자가 예. 그런 게재를 안 해도 좋다는데 동의를 했느냐는 걸 먼저 물어보거든요. 게재를 안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는데 동의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정을 묻는 거죠. 그 사람이 싫어서는 안 되는 또는 싫을 수 없게 되는 여러 가지 뭐 학계에서의 인간관계랄까 등등등등을 그래서 반영한, 뭐 그런 거 봐가지고 그러면은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꼬라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점수를 수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은 제 논문 심사도 남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를 아는 게 제 논문 주제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자른 경우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비밀로 한다 그래도 워낙 좁은 판이기 때문에 말이 돌다 보면 다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거는 논문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물론
역사계 모든 학자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네, 모든 아니겠지만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굉장히 이게 유의미한 수준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주장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많이 회자가 됐던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문제. 그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떨어질 때 직접 봤습니다. 네. 심사서가 딸랑 5줄이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게재 불가를 해서 논문을 죽이라는 건데 첫 번째 1번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용했음이에요. 두 번째가 연구사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음.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용하면 무조건 이건 게재 불가란 얘기예요. 제 첫 번째 그 이유니까. 좀 우리나라 주류 학계에서 배척하고 있는 그렇죠. 대목이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게재 불가가 되면 그 사람은 연구자라서 완전히 좀 매장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만 해도 2번 받고 그러면 왜 이게 재수 없는 케이스에 걸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2명이라 그러지만 그럼 심사할 때 그 누구한테 가겠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아무래도 확률상으로만 봐도 학계에서 좀 제일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이 학교 출신들한테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명분상으로 공정을 기한다고 하면은 이런 파도 보내고 저런 파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파한테 한 사람이라도 가겠죠. 거기는 잘립니다. 다른 사람이 A를 줘도 그 사람이 D 주면은 잘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한다면요. 그렇게 좀 피해를 입는 그게 탈락돼 버리는 그런 논문들 보면은 대다수가 좀 기성의 질서에 도전하거나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거나 한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말 그대로 검증을 시도하는 그렇죠. 뭐 이런 논문인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적인 논문은 거의 못 실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도 착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2사람한테 보내면 한 사람은 그 D를 주고 한 사람은 합격 등급을 준다. 그럼 50%의 확률로 살아남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학계 규정상 둘 중에 한 사람만 D 주면 죽어요. 다른 사람이 A+를 줘도 죽습니다. 한 사람만 낙제점을 주면은 그렇죠. 그러면 탈락할 확률은 99%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성질서에 좀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자기들이 학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심해지느냐면은 아까 이제 교과부 같은 경우에도 공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소위 말해서 등재지 어쩌고 해가지고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갖추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하는 사람들은 새로 학교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부족하니까 그 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럼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학계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역사학계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입니까? 그러니까 역사학계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다른 학계는 제가 직접 사례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당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받는 심사서 같은 것도 옆에서 보니까 또 저도 심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누구한테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굴러간다는 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공개 발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아는 만큼의 검증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개 발표를 하고 전문가들이 이 공개적으로 논하는 토론자라는 거는 사실 온라인 토론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김상태 씨도 사실 그런 측면으로 자꾸 비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제 온라인 같은 데서 논쟁하는 거를 안 쳐주느냐면은 네. 무책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떠오르는 대로 욕까지 섞어가지고 너 틀려먹었다고 해도 왜 온라인에서 말하는 논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일단 익명이니까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지 밝혀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역사학에 대해서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책임을 안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아무 소리나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검증이라고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김상태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역사학계 몸담지 않은 사람들이 책을 쓴다는 거는 나중에 뭐가 거기서 잘못된 주장을 했다 그러더라도 근거 없는 비판을 했다고 해도 책임은 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데가 냉정하게 검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심사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원래 발표회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사실 진대 없습니다.
말 제대로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제일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면은 그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발표자가 있으면 토론자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토론자 누가 구해오는지 아십니까? 발표하는 당사자 보고 해오래요. 그럼 발표하는 당사자가 내 논리 비판할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부분 좀 힘 있는 학교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장본인한테 발표자를 해오라 그러는데 힘없는 학교라든가 조금 좀 소수파라든가 낯설은 사람들이 해오면은 그때는 조금 이 말빨 센 사람들을 토론자로 붙입니다.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상대 선수를 누구는 자기가 상대 선수 골라서 데리고 오고 누구는 센 놈 붙여주고 이러면 사실 대비 오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경험도 없고 그러는데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 안 듣는 놈은 거기서 도태시켜버릴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살아남아서 계속 기어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파가 있지 않습니까? 학회라 그래봤자 한 20-30명 오면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요. 보통 10여 명 정도 있는데 10여 명 정도면 되게 관계자가 온단 말이죠. 거기 학회 운영진하고 발표자 토론자 이렇게 온단 말이죠. 거기서 마음 먹고 몇 사람한테 그 비판적인 얘기할 사람은 발언권을 안 줘버리면 돼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장난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발언권 안 준다고 욕을 하면은 제일 약 올리는 기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얘기라도 30분 정도 장광설표도 놔두다가 비판할 사람은 마지막 1분 남겨놓고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1분 동안에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나오면 시간 없다고 끊어버릴 수도 있고 이래서 말 제대로 못하게 해놓고 나는 발언권 다 줬다 이렇게 변명하고 지나가는 방법도 있고 이러는 여러 가지 이 수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냉정하게 자기 책임을 걸고 검증을 해야 될 자리에서는 거의 검증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궁금하시면은 이런 관계 한 발표하는 데 한번 가보시면 돼요. 거의 덕담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면상 발표 토론자로 나왔기 때문에 별로 대답하기에 곤란하지 않은 이런 질문 몇 개 던져주고 체면 치레하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의 발표입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좀 곤란한 질문 해가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가물에 콩나듯이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질문하는 당사자들은 좀 눈총을 받아가지고 조금 여러분 나와가지고 얘기하기가 곤란해져요. 저도 좀 독하게 얘기를 하는 축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말을 안 하는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차라리 효과 없는 데서 말하느니 내가 내 뜻을 펼 수 있는 데 가서 하겠다는 쪽이 돼버리 그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다 보면 이제 얘기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발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심사, 공개 발표 뭐 이런 데서 실제로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들은 사실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증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결과 나오는 건 뻔하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거는 검증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증이 안 됐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기성사학에서 그 듣기 싫은 소리 나오면 그런 게 방송이라든가 이렇다면 학자들이 흔히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리를 방송에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뒤집어 말하면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검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회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아막선 전투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건 일본 논리 베낀 건데 그 역사학부에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밖에 있는 제야 인사도 아니고 안에 있는 학계 사람이 나와가지고 검증하자고 그것도 안에 있는 학회에다 불렀는데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토론인데 안 나와버려요. 그 뒤에 가가지고는 저게 지나치게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하고 다니고 돌아서서 욕하고 다니고. 그럼 이게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검증을 하겠다는 글을 가지고 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논문으로 못 싣습니다. 근데 논문으로 못 싣는다는 얘기가 비전문가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학교에 학술지에 글을 실을 때 글을 실는 것도 논문이라고 해서 투고가 되는 거하고 논단이니 설림이니 이렇게 해서 투고되는 원고가 다르거든요. 논단이 설림으로
투고되는 원고는 빵점 처리입니다. 어디 취직할 때 내면 그건 점수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비판 논리를 논단이나 설림으로 내버립니다. 저라고 점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논문으로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잘라버릴까 뻔한데 분위기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싶으면 점수 안 되는 글로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 모르면은 학교에서 이런 글도 실어주는데 주변에서 욕하던데 이런 과격한 그 발표식을 실어준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어준 거 보면 학교가 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막을 보면은 이건 뭐 한마디로 취직 포기하고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심리가 아니면은 그런 글을 발표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아니고요. 이 학계의 근본적인 어떤 드러나는 양태에 관한 뒷이야기라고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실태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이 책이 근본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책 이런 독한, 이런 과격한 주장이 가지는 상징,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나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주목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계통의 소리는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배경,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배경에 관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역사 학계를 향한 이진 선생님의 주관도 물론 포함된 그리고 경험 또 직접 보고 들으신 것들 등등등을 포함한 그런 뭐 좀 날이 선 이야기였습니다만은 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되새겨보고 고찰해보고 그래야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이라는 책을 단초로 어젠 그 내용 그리고 오늘은 이것이 지니는 의미, 그 배경, 구조적인 배경에 관한 설명 쭉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죠. 예, 고맙습니다. 30분 책 읽기가 2월 26일에 소개한 책, 김상태 선생이 쓰고 책보세가 펴낸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